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위생해충, 특히 바퀴벌레, 빈대의 살충제 저항성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생해충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건에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해충을 구분을 하면 농업해충, 위생해충 이렇게 나누죠. 농업해충은 이제 농작물 재배할 때 피해를 주는 해충들이고, 위생해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는 해충들인데, 분류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 이렇게 나누죠. 근데 오늘은 이제 직접 가해 해충 중에서 여기 바퀴벌레나 빈대, 특히 우리 옥내에서 크게 피해를 주는 해충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간접 가해 해충들은 주로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으로서 이쪽에 있는 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기나 이런 종류들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는 대상들이고,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이제 요청을 받고 방제를 하게 되는 대상들은 바퀴벌레나 빈대들인데, 우리 제목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저항성 문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좀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에서의 방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퀴벌레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제일 많은 바퀴 종류입니다. 요 네 종은 세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바퀴, 집바퀴, 먹바퀴, 독일 바퀴,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줄바퀴라고 브라운 밴디드 카크로치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별로 발견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제 숲바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경도바퀴 이런 종류가 조금 이제 마이너 종으로 좀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러나 뭐니 해도 독일 바퀴가 아마 가장 많이 발견이 될 테고, 근데 의외로 최근에 제가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바퀴, 집바퀴도 꽤 많이 발견이 되고 먹바퀴도 많이 발견이 되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현재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대상은 일단 독일 바퀴겠고, 사실은 이 나머지 바퀴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별로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일 바퀴는 기본적으로 저항성 모니터링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종에 대해서는 이제 유전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불완전 변태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곤충행에서는 이게 탈피를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변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 변태를 할 수도 있고 불완전 변태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모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기는 유충 때는 장구벌레라고 부르죠. 물속에 살다가 얘네가 번데기 거치고 성충으로 바뀌는데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걸 이제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진화된 곤충이 이렇게 완전 변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바퀴벌레는 비교적 원시적인 곤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불완전 변태를 합니다. 불완전 변태라는 것은 탈피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 단계의 모양이 전 단계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들 바퀴 한번 새끼 생각해 보세요. 약충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5번 얘네가 탈피를 하는데 5번 탈피를 해서 약충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 성충으로 바로 달받고 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성충이 크기가 좀 크고 날개가 있다는 것밖에 차이 없어요. 모양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앞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얘 새끼가 얘인데 거의 모양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사이즈가 좀 작고 날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완전 변태하는 것들은 특징이 뭐냐? 엄마나 아빠나 새끼들이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퀴벌레가 생기면 밀도가 굉장히 높죠. 왜? 온 대가족이 한 군데 다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모기는 새끼들이 살고 있는, 장구벌레는 물속에 살고 있다. 얘네가 딱 이제 성충돼버리면 다 퍼져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그 서식처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얘네가 알레르기 질환의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알레르기 내과의 가장 큰 원인을 뽑으라고 그러면 바퀴벌레하고 진먼지 진드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퀴벌레에 의한 피해가 크다는 거고요. 간접적인 피해는 이제 얘네가 기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옮기게 되는데 세균, 바이러스, 연충, 원충, 곰팡이 이런 종류들 다 옮겨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죠. 또 이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빈대 관련된 속담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아주 오래전부터 빈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살충제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1950년대, 60년대부터 점점 방제가 초기에는 굉장히 잘 됐죠.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바퀴가 다시 출현을 해서 큰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나가면 그 비싸다고 하는 5성급, 뭐 하룻밤 자려고 하면 한 5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빈대가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뉴욕, 시카고, LA 이런 데서 빈대가 막 생기니까 이제 미국의 곤충학 연구하는 대학에서의 도시곤충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요즘은 뜨고 있어요. 왜? 그 대상이 뭐냐면 다 이제 뭐 바퀴벌레, 빈대, 흰개미 이런 거 지금 방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애들 밀도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하여튼 최근에 이 빈대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몇 분한테 여쭤봤었는데 드문드문 뭐 이렇게 노동자들 숙소라든지 이주민들 숙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빈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아주 오래전부터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빈대가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었어요. 하여튼 빈대도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열대 빈대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우리 신 소장님이랑 같이 이제 논문을 하나 냈어요. 미국의 그 유생 곤충학 잡지에. 열대 빈대가 오산에서 발견이 됐는데 얘는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피레스로이드가 전혀 듣지 않는 슈퍼 KDR이라고 하는 그런 형질이 있습니다.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 빈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보통 빈대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열대 빈대도 많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방제, 구제에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얘네도 그 바퀴벌레와 마찬가지로 불완전 변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1형 약충, 2형, 3형, 4형, 5형 약충 한 다음에 성충으로 딱 달바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흡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뚱뚱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와 달리, 바퀴벌레는 쉽게 우리가 식독제로 많이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빈대는 흡혈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제가 까다로워요. 유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페로몬으로 유인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효과가 뛰어나지가 않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얘네들은 야행성이고 말 그대로 빈대 특징이 뭡니까? 납작한 거죠. 납작해서 얘네들은 진짜 좁은 틈만 있어도 다 들어가서 숨어요. 낮에는 활동을 안 하니까 쉽게 눈에 안 띄죠. 밤에만 사람이 잠잘 때 몰래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 몸에 달라붙어서 흡혈을 하니까 자고 나면 이제 몸에 이렇게 흡혈흔이 생기고 엄청나게 가렵죠. 특별하게 이제 질병을 옮기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 가려움증이 커서 저도 미국에 출장 갔다가 플로리다에서 이 빈대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고생 굉장히 오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서 이렇게 물더라고요. 하여튼 2차 피부감염 불면증들을 유발해서 큰 피해가 되고 일단 방제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진짜 이 방역이 어렵잖아요.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겼다 그러면 공포감이 생길 정도로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이 빈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항성 문제가 빈대에서 굉장히 심하게 지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도부터 식약처에서 방역용 살충제를 관리를 하다가 19년도 여기 그 유해물질 화학제품 안전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심사를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지금도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해가지고 등록이 된 살생물제가 일단 한번 보십시오. 피레스로이드라고 하는 종류가 지금 13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기 거의 80% 이상입니다. 쓰고 있는 대다수의 모든 약제 중에 그냥 눈 감고 하나 골라가지고 딱 보면 그게 피레스로이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기타 나머지가 이제 여러분들 그 네오니키티노이드제가 이미다클프리드하고 디노테피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라전계고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호흡제입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 그 식독제 주성분으로 쓰이는 하이드라메틸론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롤계 피프로닐 딱 한 종이 바퀴벌레, 빈대 방제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생장 조절제로는 이제 다이플로벤주론 유리아 계통의 살충제입니다. 발육제이제죠. 그 다음에 스피노신 계통의 스피노세드가 지금 그 유효 성분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약제들은 여기 나와 있는 성분 중에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피레스로이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어떤 뭐 빈대가 됐든 바퀴벌레가 됐든 피레스로이드에 대해서 저항성을 발달시켰다 그러면 문제는 이 종류가 다 다르죠. 제가 좀 이따 이 화학 구조식을 보여드릴 건데 별 차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요 사이퍼메스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발달시켰다 그러면 얘는 퍼메스린 혹은 기타 다른 13종 다른 모든 약제에 대해서 교차 저항성을 발달시킵니다. 바로 교차 저항성은 바로 뭐냐? 영어로는 이제 크로스 레지스턴스라고 그러는데 한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발달시켰을 때 얘가 바로 비슷한 다른 약제에 대해서 똑같이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피레스로이드 한 종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겼다 그러면 피레스로이드 전체를 다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항성이 이제 확실히 큰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가장 80%를 차지하는 이 가장 큰 옵션, 요 선택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밖에 못 쓰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얘네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네오네키티노이드계, 하이드라존계, 바이롤계 얘네들은 다행히 작용 기작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교차 저항성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레스로이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는지를 빨리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쓰이는 이 모든 약제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하이드라메틸론은 대표적으로 대사저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 해충의 이 세포에 들어가서 호흡을 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전자전달계 많이 들어보시죠? 전자전달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합체 3, 컴플렉스 3에 작용을 해서 호흡을 못하게 해가지고 세포 호흡을 저해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곤충의 신경에 작용을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경세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맞닿아 있는 소위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연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신경세포나 곤충의 신경세포나 이 시냅스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신경에 작용하는 약제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에도 독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피레스로이드에 목맥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뭔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피레스로이드 앞서 보여드렸던 13종, 13종의 피레스로이드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레스로이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곤충에 대해서 속효성이 높아요. 빨리 죽여요. 빨리 죽이는데 사람에 대한 독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고 보니까 사람에는 총 7종의 소디움 채널이 있어요. 곤충에는 딱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소디움 채널 중에서 이 피레스로이드에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소디움 채널은 말초신경에 있는 신경세포에 있는 소디움 채널이에요. 나머지 심장 근육에 있는 아니면 이 근육에 있는 그 다음에 뇌에 있는 요 소디움 채널은 이 피레스로이드에 대해서 친화도가 별로 안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선택 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피레스로이드는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에 대해서 독성이 아주 낮고, 그러나 곤충은 엄청나게 잘 죽이니까 피레스로이드가 최초로 상용화된 게 1950년대 초예요. 지금 8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살충제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왜? 과거에 개발됐다가 한 10년, 20년 쓰면 저항성 문제로 다 퇴출되고 뭐 독성 문제로 퇴출이 되는데 아직도 피레스로이드는 80년 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곤충에 대한 살충력이 뛰어나고 사람에 대한 독성이 낮다는 거죠. 문제는 최근에 이제 저항성이 생기니까 더 이상 아직 사람에 대한 독성은 낮지만 곤충에 대한 살충 효과는 거의 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빨리 그렇다고 피레스로이드를 다 아예 쓰지 말고 그냥 다 폐기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사용 금지를 해버리기에는 또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피레스로이드가 저항성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좀 지켜보면서 정말로 필요하면 퇴출을 시키되 빨리 대체약제를 하다가 그 대체약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항성이 또 발생돼 버리면 또 못 쓰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피레스로이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저항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피레스로이드는 바로
이 곤충의 신경세포에 여기 축삭돌기 혹은 액선이라고 하는 요 부위에 전압 보존성 나트륨 채널이라고 있어요. 볼티지 센시티브 소디움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바인딩을 해가지고 신경 전달을 차단시키는.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는 이렇게 과도흥분이 되다가 나중에는 마비가 일어나고 딱 죽어버리는데 불과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유기인계, 가바메이트, 유기염속의 다양한 종류의 약제들은 여기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신경하고 신경이 맞닿는 요 시냅스에서 그 부분에 있는 여러 리셉터, 수용체도 있고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 작용을 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가 바로 신경 작용점인 여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디움 채널, 나트륨 채널, 개버 수용체 혹은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게 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충제들의 작용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걸 계속 10년, 20년 계속 쓰다 보면 곤충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계속 죽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100만 마리 중에 1만 마리, 1000만 마리 중에 1만 마리 중에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다 약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돌연변이 없는 애들은 다 하나씩, 두 마리씩 다 죽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는 게 이제 걔네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개체군, 전체 파퓰레이션이 저항성처럼 바뀌는 거, 저항성을 가진 걸로. 문제는 이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바퀴벌레나 빈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요 작용점에 돌연변이가 생기더라. 그리고 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갑자기 살충제의 저항성이 뭐 10배, 2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몇 가지 그룹의 살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여러 번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피네스로이드 계통 살충제. 요거는 여기 보시는 요 제충국이라고 하는 예쁜 국화에서 나온 거예요. 국화에 꽃에도 있고 줄기에도 있고 이파리에도 있습니다. 뿌리에도 있고. 그럼 요걸 초창기에 1900년대 초에는 이걸 꺼내 가지고 요걸 이제 유기용매에다 넣어서 추출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피네스린이라고 하는 요 물질을 찾았어요. 이게 이제 천연 살충제죠. 근데 이 피네스린은 한 가지 그 구조적으로 이제 불완전한 점이 있는데 얘는 빛을 받으면 금세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피레스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있어요? 피레스린 주성분이 이거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집에서 여름철에 모기 잡을 때 모기향 쓰잖아요. 모기향이 주성분이 피레스린이에요. 왜 피레스린이 좋냐? 사람에 미치는 독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한 방에다가 이거보다 훨씬 침실이 작죠? 문 다 닫아놓고 모기향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꽉 차도 그거 마셔도 사람은 웬만하면 영향이 없어요. 모기는 다 죽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피레스린이 좋긴 좋은데 얘네들을 밖으로만 가지고 가면 금세 다 분해가 돼버리니까 밖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자 해가지고 구조를 딱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거도 바꾸고 저거도 바꾸다 하다가 나온 게 바로 합성 피레스로이드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변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서도 햇볕 쨍쨍 쬐는 이 뜨거운 날에도 오래 써도 상관없어요. 쉽게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백 종류의 파이레스로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걔네들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 살충제 시장이 거의 20%를 차지한다고 그 정도로 많이 인기 있는 아주 살충제로 자리매김을 했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다 특징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포효독성이 엄청나게 낮다. 그러나 살충성은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살충제 그룹과는 달리 아주 특징이 하나죠. 재밌는 게 있어요. 보통 살충제, 이 피네스로이드 살충제들은 다른 살충제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독성이 높아갑니다. 근데 피네스로이드는 반대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독성이 굉장히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방역을 할 때 봄에 하는 거하고 가을에 하는 거하고 한여름에 하는 거하고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피네스로이드 쓸 경우는. 그만큼 온도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조를 쭉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이런 구조, 요 끝부분에 이제 페녹시 벤졸 알코올이라고 하는 요 구조를 다 가짐으로써 이 초창기에 요게 이제 초창기 애들입니다. 구조가 좀 다르죠, 이쪽이. 그러니까 얘네가 훨씬 빛이 안전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UV의 광자, 그러니까 포톤이 딱 들어가서 요걸 때리면 이 안에 있는 전자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막 안에서 돌다가 이걸 레저넌스라고 그러죠. 이게 열려있으면 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금세 화합물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진짜 신의 한 수인 페녹시 벤조일 알코올 그룹을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얘가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잘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최강의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쭉 보여드리는 모든 약제들에 다 보면 뭐가 있어요? 페녹시 벤조일 알코올 그룹이 있죠. 오늘날 모던 파이레스로이드의 거의 90% 이상이 다 요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나머지 구조 다 비슷합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얘네가 조금 이제 구조가 바뀌어진 게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에스펜바로레이트도 나오고 뭐 알레스틴 이건 이제 초창기 있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한 종류의 피레스로이드에 대해 저항성이 생기면 나머지 모든 애들한테도 저항성이 생긴다는 게 교차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피라졸 살충제라고 있어요. 다 여기는 한 종밖에 안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종류가 실내에서 바퀴벌레 방제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요거는 이제 구조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미다졸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피라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특징을 보면 광범위 살충제예요. 피라솔리드처럼 다양한 종류의 곤충을 잘 죽입니다. 그래서 접촉때 식독제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포이즌 베이트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의 침투 유행성을 가지고 있고 인축 독성이 비교적 낮아요. 그래서 포유 독성 등급을 미국 환경청 기준 EPA 기준으로 볼 때 한 2등급 정도. 그러니까 높지 않은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꿀벌 독성이 굉장히 높아서 밖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분쟁이 많이 외국에서 생겨요. 우리나라는 피프로닐이 바퀴벌레 개미 방제 혹은 빈대 방제로 실내에서 쓰이기도 하고 실외에서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논에서 많이 쓰입니다. 논에서 그 이제 논해충 중에 수도해충 중에 물벼물바금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 뿌리 속에 이제 들어가서 갉아먹기 때문에 웬만한 약재료는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피프로닐을 처리를 하면 얘네가 뿌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침투 유행성이라고 되어 있죠. 침투 유행성이라는 것은 식물체 조직에 약재가 들어갔을 때 식물체의 그 도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식물체 다른 부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줄기나 뿌리에서 이렇게 가해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면 얘가 스며들어 가지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딴 얘기 좀 드리면 모기에 대해 모기 아시죠? 모기에 이제 중국 얼룩날린 모기, 말라리아 맥의 모기 상당수가 피프로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저항성을 가지는데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얘네 유충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계는 물. 그 논에서 사용되는 피프로닐에 유충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항성이 다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기의 큘렉스도 그렇고 에노펠레스도 그렇고 피프로닐 저항성이 거의 에노펠레스 같은 경우는 100% 포화된 상태. 그리고 큘렉스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70% 정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곤충이든 간에 살충제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섭리예요. 저항성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장에서 조심해서 어떤 약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계속 약제를 처리하면 할수록 저항성은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달이 되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든 간에 발달을 억제를 시켜야 되고 저항성이 발달되는 걸 차단을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하이드라전 살충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렸죠. 딱 한 종. 하이드라메틸론이 이제 대사처리제로 주로 식독제로 사용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약제들은 대부분 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 속도가 빨라요. 다 속효성입니다. 금방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드라메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먹어서 얘네가 세포에 들어가서 호흡을 저해시키니까 점점 ATP가 떨어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포 기아 상태로 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식독제에서 좋은 점은 얘네가 보통 바퀴의 습성은 먹이를 가지고 가서 자기 네스트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놓고 뭐 토해내든 해서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장에서 바로 안 죽고 그걸 가지고 가서 나눠 먹으니까 이제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연구가 별로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드라메틸론에 대한 저항성도 지금 수업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네오네키스로이드 요거는 니코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여기 뭡니까? 담배예요. 담배. 요 담배 이파리에서 이파리를 말려서 이제 우리 담배를 쓰죠. 그 담배 주성분이 니코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코틴 때문에
담배에 대한 이제 어딕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니코틴이 사실은 이 양날의 칼입니다. 얘네가 굉장히 맹독성인데 우리가 담배 피면서 섭취하는 양은 그 정도 독성은 아니에요. 얘네가 그러면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는 양이작용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독성이 양량이 드러나면 이제 그때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성이 높습니다. 니코틴이 높은데 이 기본적으로 이 니코틴 자체는 워낙 수용성이 강해서 물에는 잘 녹아요. 물에는 잘 녹는데 여러분 곤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곤충의 이 갑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웩스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 물을 딱 묻혀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니코틴을 갑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곤충에 아무리 뿌려봐야 침투를 못하고 다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니코틴을 특성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해가지고 얘네들의 친수성을 좀 줄이고 친지성을 좀 키워놓으니까 얘네들이 큐티클 곤충의 이 껍질을 잘 뚫고 들어가더니 그때부터는 곤충을 엄청 잘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네오라는 게 뉴란 뜻이죠. 라틴어로 뉴란 뜻입니다. 신 니코틴제 살충제라고 해서 네오니코틴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이게 정말로 침투행성이 강해서 이렇게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 방제는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이게 네오니코티노이드가 1980년대 초에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단일 품목 중에 네오니코틴 중에서 이미다클프리드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꿀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이미다클프리드는 이건 그룹이 아니에요. 살충제 그룹이 아니고 그 단일 품목 하나가 전 세계 살충제 시장의 20%를 차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회사가 바이엘이라는 회사예요. 바이오 에그로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떼돈을 벌었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 이미다클프리드를 비롯해서 네오니코티노이드 3총사 다이메톡섬하고 클로티아니딘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가 알고 봤더니 꿀벌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EU에서 이 세 종류의 약재를 완전히 사용금지를 시켜버렸죠. 근데 이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알고 보니까 모기도 잘 죽이고 빈대나 바퀴벌레도 잘 죽여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외국에서는 피레스로이드 저항성이 많이 생긴 빈대나 바퀴벌레를 그러면 그건 더 이상 효과가 없으니까 네오니코티노이드를 써보자 해가지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이미 바꿔진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 약재가 이제 이미다클프리드하고 디노테피란 이 두 종류가 지금 등록이 돼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약을 쓰시는지 유효성분을 잘 살펴보지 않았으면 어떤 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도 가끔 쓰일 수가 있죠. 그죠? 거의 80~90%는 다 피레스로이드겠지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약재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성이 발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살충제 저항성이 발달이 되면 이게 방제 실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사실은 방제 실패가 됐다고 해서 이게 저항성이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저항성이 발달이 됐다라고 하는 요 거꾸로의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데 살충제 저항성이 발달이 됐다 그러면 대부분 다 방제 실패로 귀결이 돼요. 왜? 안 죽으니까. 안 죽습니다. 저항성이 발달이 됐으면. 사실은 이제 이게 2019년도 기사인데 이때 외국에서 그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 캘리포니아의 그 바퀴벌레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바퀴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식독제 5종을 보니까 얘네들이 안 죽더라 하나도. 이제 그런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살충제이긴 놀라운 진화, 바퀴벌레이진 인간이 못먹는다 이렇게 이제 자극적인 기사로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 여러 일간지 방송에서 이게 다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여기서 바퀴벌레 이제 내성이 어떤 깔끔을 많이 떠오는 주부가 집에서 진짜 벌레 한 마리 없게 하려고 이렇게 방역업체 부르고 해가지고 열심히 방제를 했는데 싹 사라진 것처럼 보이더니 또 나오더라.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이분은 내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성하고 저항성하고 구분 없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곤충학의 입장에서는 내성하고 저항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이 용어는 저항성입니다. 저항성. 하여튼 이런 이제 저항성 이슈가 벌써 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문제가 이제 보고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별 경각심이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항성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질병관리본부에도 얘기를 하고, 모기 저항성이 이미 다 퍼져 있다는 거 저희가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이미 다 논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퀴벌레, 빈대도 저희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빈대도 지금 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아직 못했는데, 마침에 이제 우리 저 방역협회에서 중요한 과제를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우리나라도 바퀴벌레가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도에 보고된 건데, 요 식독제 이렇게 생겼죠. 바퀴벌레 열심히 먹어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원래대로 라면 먹고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왜 안 죽느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총 이제 5종, 여기 보는 식독제 5종, 여기 상품명입니다. 얘네들의 주성분이 피프로닐, 프로티아닌이고 네오네키티노죠. 인닥스카본은 이제 독특한 소디움 채널 블록으로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맥틴이라고 하는 이제 에이버맥틴 계통의 약제가 있고요. 하이드로아메틸론이 있죠. 그 다음에 델타메스린, 피레스로이드 계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10% 미만으로 죽는다는 얘기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죠.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결과를 딱 정리를 해보면, 얘네 특히 아주 10배 고농도로 처리해도 델타메스린은 안 죽잖아요. 델타메스린은 안 죽고, 피프로닐은 이제 낮은 농도에서 안 죽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 다음에 글로티아닌인데 약간 좀 이렇게 회색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찜찜하다. 근데 이제 아직 효과가 있는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아바맥틴 쪽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맥틴은 사실 우리나라에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 저항성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면 외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여러 약제들을 추천을 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바맥틴입니다. 아바맥틴은 이거 어디다 쓰는 약이냐면, 이거에 조금 변형된 애가 아이버맥틴이라고 해서 구충제로 써요. 구충제.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버맥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기도 합니다. 이게 동물의약품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소에다, 소 기생충 없애려고 맨날 먹이는 게 아이버맥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유 독성,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에 미치는 독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쓰기 딱 적합하죠. 단점이 있다면 좀 비싸요, 값이.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죽잖아요. 잘 죽는데, 만약에 그러면 요 피프로닌이나 델타메스린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저항성이 발달된 그런 바퀴나 빈대를 모르잖냐? 그러면 아이버맥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가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델타메스린, 피레스로이드죠, 피프로닐, 피라졸 계통 약제인데, 얘네들에 대해서 저항성이 외국에서 이미 발달이 됐다 하는 얘기고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아직 비공개된 결과입니다. 저희가 바퀴벌레를 여러 지역에서 좀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저항성이 여기 이제 특정 부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933번 위치에 소디움 채널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루이신이 트립토펜으로 바뀌어지면 얘네들은 슈퍼 KDL이라고 해서 10,000배 이상의 약제를 쳐도 안 죽어요. 완전히 그냥 이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그럼 있으면 저항성이고 없으면 감수성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게 바로 돌연변이 생긴 겁니다. 여기 섞여 있죠, 아직. 여기 보면 여기도 좀 섞여 있고, 여기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L993 F 돌연변이가 확산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대로 실추를 안 하면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피레스로이드 약제가 하나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이상 확산돼. 저희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농업해충 관리할 때 우리가 표준으로 제시하는 저항성 관리 수준이 저항성 돌연변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개체군 안에서 20% 이내 이하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20% 이상이면 이제 약 더 이상 못 씁니다. 그 정도죠. 그래서 지금 바퀴벌레는 좀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방역협회에서 계획하는 대로 전국 17개군 그 행정구역상의 시군구를 이제 나누어서 그 중에서 대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채집된 개통을 가지고 빨리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현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번 달이라도 아니면 이번 23년도 말이라도
저희가 정부에다가 빨리 피레스로이드 사용이나 기타 다른 약제의 사용을 좀 규제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바꿔달라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낸 페이퍼입니다. 20년도에 저희가 한국 기생충학 규제를 냈는데 저희가 이게 미군 기재예요. 그러니까 뭐 동두천, 의정부, 용산, 오산, 평택, 대구, 그 다음에 목포의 그 기지,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에서 빈대를 이제 저희 김웅철 박사님 도움을 받아서 채집을 다 해서 얘네들 이제 뭐 2009년도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 것까지 굉장히 이제 올해 알코올에 보관된 샘플들을 가지고 저희 DNA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빈대는 두 종류의 돌연변이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419번 위치에 발린이 루신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925번 위치에 루신이 아솔루신으로 바뀐 돌연변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여기 보면 0은 없다는 거고 100은 있다는 거예요. 100%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드물게 몇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다 100이죠. 100. 100이라는 얘기는 100% 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 돌연변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빈대는 우리가 주로 이제 사이퍼메스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사이퍼메스린의 감수성에 비해서 한 2만 배 정도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2만 배면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건 원액에다가 빈대를 담가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꺼내도 펄펄 기어서 도망가요. 하나도 안 죽습니다. 전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레스로이드 약제를 백날 쳐봐야 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거죠. 빨리 다른 걸 써줘야 다른 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신수장님 계십니다만 오산에서 채집된 이제 올해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빈대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커먼 배드버그이죠. 이게 일반 빈대고, 이게 이제 열대 빈대인데 이 열대 빈대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 분이 계셨던 집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그럼 한번 추적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원산지를 추적을 해봤더니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정황적인 그 증거하고 이제 많이 일치를 했죠. 그래서 출신은 그쪽이고 동남아시아 쪽하고 유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얘네들의 그 좀 전에 그 아까 빈대나 바퀴벌레에서 보고됐던 그 소디움 채널 돌연변이, 이건 이제 피레스로이드 저항성 돌연변이, 얘네들을 보니까 이거 다 여기 슈퍼 KDR 돌연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 열대 빈대는 외국에서 들어오기는 왔지만 원래 저항성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항성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피레스로이드 이용해가지고 방지를 해봐야 하나도 안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빨리 다른 약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살충제 저항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도대체 뭐냐? 내성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왜 생기냐? 하는 이제 좀 이론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살충제 약제 저항성 혹은 살충제 저항성이라는 것은 그 약제, 아니면 살충제에 견디는 능력이 후대 개체에 유전되는 특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유전되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돌연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개체군 안에 딱 되게 되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도 똑같이 이 유전 형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약제에 견디는 능력이 그 세대, 그러니까 빈대에 보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이 저항성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내성 저항성이 있죠. 가게로 보면 술 잘 드시는 집안이 있죠. 그죠? 소주 5병이 기본인 집안이 있습니다. 엄청 잘 먹어요. 알코올 디하이드로니스가 훨씬 많이 발현되는 유전적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다 술 잘 마셔요. 예외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 주량이 한 소주 1병인데 계속 어떻게 건강관리도 잘하고 했더니 소주를 어떤 날은 2병 드셔도 끄떡없는 때 있죠. 그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는 가끔 미리 전날 소주를 좀 먹어놔가지고 몸에서 인덕션이 생기면 알코올 디하이드로니스가 조금 발현량이 높아져가지고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먹을 때 술을 마실 때 훨씬 잘 마실 수 있어요. 그게 내성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죠?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 곤충학에서는 저항성은 유전되는 특징, 그 다음에 내성은 이제 저항성은 resistance라고 해요, 영어로. 그 다음에
요 내성은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뭔가 견디는 힘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뭐 약학 분야나 혹은 의학 분야에서 조금 달라요. 이게 거기서는 주로 이제 항생제 내성, 항생제 저항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관례적으로 항생제가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견디는 힘을 후대계층에 계속 전달해주는 유전적 특성을 또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곤충학 분야에서는 저항성하고 내성을 구분해서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항성이 왜 발달하느냐? 여기 이제 보면 뭐 전적응 이론이 있고 후적응 이론이 있는데 곤충 쪽에서는 보통 세대가 아무리 빨라야 뭐 일주일보다 더 짧은 애들은 별로 없죠. 바퀴벌레 하면 최소한 얘네들은 뭐 6개월, 1년 삽니다. 빈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뭔가 돌연변이가 막 생겨가지고 저항성이 생기지를 않아요. 어떤 얘기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퀴벌레가 지구상에 뭐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쿄바퀴 전체 수를 보면 뭐 10억 마리가 될지 뭐 1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는 다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확률상으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일지 1억 분일지는 몰라요. 다만 이제 랜덤하게 생기는 돌연변이인데 살충제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돌연변이가 어떻게 우연하게 살충제에 대해서 잘 저항성이 생기고 죽지 않는 그런 특징이라면 살충제가 계속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다른 애들보다도 적응 이점이 있겠죠. 다른 애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얘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0만 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 세대 가서는 100만 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10만 분의 1, 10,000 분의 1, 1000분의 1 계속 약을 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 개체군 내에서 거의 절대 다수가 바로 이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원래 있던 애들을 계속적인 약제 처리에서 도태시키고 산발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프리-어댑테이션 티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적응 이론이라는 건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약제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후적응은 사실은 곤충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대가 꽤 길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식체판 안에서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이 낮아요. 다만 이 후적응 이론은 세균처럼 이콜라이는 한 세대가 얼마나 되죠? 20에서 25분밖에 안 돼요. 딱 지나고 나서 쪼개져 가지고 다시 새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과정에서 DNA 복제하는 과정에서 자꾸 돌연변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살충제 항생제를 계속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항생제 견디는 그런 저항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는 후적응 이론이 좀 더 맞지만 곤충의 경우는 이제 이 저항성 발달, 전적응 이론이 훨씬 더 유력한 그런 이론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항성 발달은 계속적인 도태를 약제를 치면은 당연히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럼 저항성 발달에 어떤 것들이 미치느냐? 원래 곤충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형질이 이게 10,000분의 1이냐 100,000분의 1이냐 100만분의 1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건 다 달라요. 개체 변이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빈대나 바퀴벌레는 정확히 형질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도태하면 우리가 알죠. 왜? 한 약제를 피레소이드를 계속 지금 수십 년간 써왔다는 거 맞죠? 이거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얘네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우리 지금 계속 그 똑같은 약을 쓰고 또 썼기 때문에 도태압은 엄청나게 키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키워졌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이 이제 저항성을 발달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항성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저항성 기작이 있는데 대사저항성, 그러니까 살충제가 곤충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얘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독성이 원래 있던 애들이 없는 물질을 바뀌어줍니다. 쪼개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들이 있죠. 특히 우리 그 살충제 분해, 약제 분해 효소는 우리 몸에는 어디 있어요? 간 속에 많이 있죠. 간 속에. 곤충도 간이 있어요. 간이라고는 안 하지만 곤충은 이제 지방체라고 합니다. 팻바디라고 하는 간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애들이 열심히 분해를 해가지고 독이 없는 물질로 다 바꿔서 내는데 그 걔네들의 효소의 활성이 높아지거나 발현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빨리서 독성 물질을 분해를 하니까 저항성이 생기겠죠.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 빈대나 바퀴벌레와 같은 위생해충에서는 최근에 이제 보고된 자료를 종합을 해보니까 대사자용성도 물론 관여를 하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메인 주 요인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건 작용성, 감수성 저하예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소디움 채널에 돌연변이 생기는 작용성이 생긴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작용점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감수성이 떨어져가지고 저항성이 발달되는 게 가장 큰 이게 우리 입장에 굉장히 좋아요. 왜? 대사저항성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작용성 감수성 저하는 주로 돌연변이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곤충의 DNA를 꺼내서 야 돌연변이가 있어 없어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돌연변이가 있으면 저항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돌연변이가 없으면 얘는 아직 감수성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여부가 바로 분자 마커가 된다는 겁니다. 저항성을 판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하자면 이게 정규분포를 하는 모든 이제 쥐가 모델로 나왔으니까 여기다 사람을 대입해도 되고 곤충을 대입해도 되고 뭘 대입해도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들은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약재 감수성의 특성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다 평균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술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술 냄새만 맡아도 이거 취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개체들은 극히 술이나 혹은 특정 약품에 대해서 약재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수성이죠. 대부분은 평균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규 분포하는 개체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 아주 0.000 몇 프로는 정말 특정 약재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강한데 그런 애들만 다 솎아내고 이런 애들만 남겨놓는 게 저항성이 발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이겁니다. 약재 처리 전하고 약재 처리 후에 이게 원래 있는데 얘가 그 저항성 형질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빨간 애들이 약재를 딱 안 처리하면 다 상관없어요. 다 평화롭게 다 살고 있죠. 근데 약재를 딱 처리해버리면 또 저항성 없는 애들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훨씬 높아졌죠. 당세대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새끼를 똑같이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후세대에 가서는 이제 얘네들이 아무래도 저항성 없는 애들보다 적응 우위가 생기니까 점점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10세대, 100세대, 1000세대까지 지나갔다 보면 이제 저항성 개체군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적 특징을 한번 보면 이제 유전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유전이 우성 유전도 있고 열성 유전도 있잖아요. 우성 유전은 바로 헤테로자이거스니까 이제 형질 두 개가 합쳐진 그런 교잡 형질이죠. 교잡 형질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저항성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보고됐던 모든 살충제의 저항성, 곤충이 가지고 있는 살충제의 저항성은 다행히 뭡니까? 열성이에요, 열성. 그러니까 얘네가 저항성 형질의 대립 형질을 두 개가 모아지지 않으면 표현형적으로 저항성을 발달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교잡 형질들은 하나는 저항성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볼 때 얘네들은 감성인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벌레가 죽는지 사는지를 볼 때 쓰는 방법은 뭡니까? 진단 농도를 처리를 해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죽으면 얘 감수성, 살아있으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까 교잡 형질로 두 가지 저항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교잡 개체들도 약을 처리해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쉽게 얘네들은 다 감수성이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유전적으로는 저항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교잡 개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저항성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좋냐? 벌레를 다 살아있는 벌레를 잡아다가 약을 다 쳐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보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벌레를 살아있든 죽어있든 다 모아가지고 얘네들의 유전자를 DNA를 다 뽑아서 그 형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유전 형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방법. 후자가 훨씬 더 쉽고 용이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저항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팩터가 관여하는 단일 팩터냐 아니면 멀티 팩터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성이 얼마나 안정하냐. 그러니까 저항성 형질은 사실은
뭔가 비틀어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저항성들이 적응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트니스 코스트라고 해서 그 돌연변이를 가지게 되면 뭔가 몸이 좀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부대끼는데 그냥 잠깐 속 쓰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약을 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속 쓰린 거 그냥 가지고 그냥 살겠어요? 아니면 에이 속 쓰리니까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항성 형질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적응 비용이 있지만 그게 크지는 않다. 죽고 사는 문제에 비교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계속 약제를 처리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 적응 비용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약제를 만약에 처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피레스로이드를 아예 안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그러면 그 저항성 그 형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계속 속이 쓰리니까 딴 빈대들하고 바퀴들하고 뭐 못 어울리고 하다 보면 교미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점점점 걔네들의 밀도가 줄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항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피트니스 코스트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약제를 처리하지 않는 도태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적응 비용이 큰 애들일수록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세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야,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적응 비용이 얼마나 크냐? 이 저항성 형질의 안전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저 얘네들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딱 3달만 참고 안 쓰면 얘네들 금세 없어진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죠? 실제 많은 약제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소개드렸던 아바맥틴이라고 하는 약제들은 지구상에서 저항성이 잘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한번 얘네들을 이 저항성을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저항성 발달시키면 뭔가 보대껴요. 약제를 처리 안 하면 금세 사라져요. 근데 불행하게도 피레스로이드는 안정성이 뛰어나요. 적응 비용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빈대를 저항성 계통을 잡아다가 1년, 2년 지금 한 몇 년째 계속 피를 먹이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살충 하나도 안 치고. 그래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한번 저항성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차 저항성 말씀을 드렸는데, 약제 그룹 간에 이제 여기 교차 저항성을 어떤 그룹은 서로 낼 수 있다 없다 한 건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피레스로이드, 여기 이제 피레스로이드 있죠. 피레스로이드하고 유기인계가, 예를 들어서, 여기 피레스로이드 이 박스고, 여기 유기인계 박스인데, 여기 상당 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죠. 왜 겹쳐 있냐면, 피레스로이드 구조의 일부분, 에스터 그룹하고 유기인계 에스터 그룹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룹의 효소는 유기인계도 분해할 수 있고 피레스로이드도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 저항성 형제를 가지고 있는 곤충의 경우에는 만약에 피레스로이드에 대해 저항성이 생기면 유기인계에 대해서도 교차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약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작용기작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교차 저항성이 100% 안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작용기작이 다르면 교차 저항성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저항성이 생긴다 그러면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방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가능하면 약제 처리를 최대한 억제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저항성 형질의 빈도를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예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저항성이 생길 것 같으면 약제 양량을 확 높여가지고 하이도스라고 해요. 한번 죽일 때 어설프게 죽이지 말고 한 번에 다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 배충 방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눈이나 밭에다가 좋아, 평소 쓰는 것보다 한 3배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쓸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 사는 공간에다가 바퀴벌레 잡겠다, 빈대 잡겠다 그래가지고 과거 쓰던 것보다 갑자기 2배, 3배를 팍 쓰기에는 찜찜해요. 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도스, 그러니까 고양량을 쓰는 방법은 위생해충 방지에는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약제 교차 사용이에요. 멀티플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한 선택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 개를 돌아가면서 쓰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절대 연용하면 안 돼요. 피레스로이드를 이번에도 쓰고 그 다음에도 피레스로이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피레스로이드 썼으면 다음은 이미다클로프리드스나 뭔가 약제를 바꿔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농업해충 방지에는 거의 철칙이 됐어요. 그래서 약병에 다 거기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A를 썼다 그러면 절대 같은 번호를 다음에 쓰면 안 돼요. 항상 다른 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방역용 약제도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다 표시가 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유효성분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룹별로 코드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1번이다 아니면 뭐 가, 뭐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 그룹의 약제를 이번에 썼다? 그럼 절대 다음번에는 가 그룹 쓰시면 안 되죠. 나나 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제 방역용 살충제 사용에도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거를 저희 그 바퀴벌레나 빈대 약제 장성 관리로 이제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그죠? 모니터링. 얘네가 장성 있는 점인지는 알아야지 무작 되고 그냥 잘 지금 죽는데 그냥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무조건 바꾸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근데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죠. 생체를 잡아서 약을 처리해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보는 판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 진단이라고 해서 벌레를 잡아다가 이제 DNA 추출해가지고 보는 건데, 생물 검정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해봐서 알지만 이거 벌레 100마리 잡기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근데 그 벌레가 건강 상태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 실험한다고 뭐 애들 건강 검진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쓰는 방법이 잡아다가 당세대에서 안 쓰고 한번 산란을 시킨 다음에 이제 표준화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에 쓰는데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생체 확보가 어렵고 사육도 어렵고 그래서 균일한 결과를 얻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생물 검정 대신에 최근에는 분자 진단 방법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분자 진단은 좋은 점이 얘네가 죽어있든 살아있든 DNA는 다 추출이 돼요. 이제 DNA 질의 좀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사체용 자극성 진단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자 진단을 통해서 모니터링된 저항성 현황, 스테이터스를 잘 파악을 하게 되고 바로 최적 약제를 골라줘야 돼요. 만약에 피레스로이드의 저항성이 너무 회복 안 될 정도로 퍼져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약제를 써야 되는 거죠. 네오네키티노이게, 스피너신게, 지금 우리 이제 쓸 수 있는 옵션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정부에 환경부에다 제안을 하면 돼요. 야, 우리 지금 보니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없다. 외국에서 이미 안정성도 담보가 되고 다 쓰고 있는 그런 약제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등록을 해다오. 그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바메틴 같은 약제, 제가 몇 개 후보 약제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프로페나피르도 괜찮고 아바메틴도 괜찮고 좋은 약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빨리 대체 약제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으로 이제 제 전체적인 내용 발표 내용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역협회에서 올해부터 이렇게 주요 위생 해충류 살충제 저항성 분자 진단을 위한 플랫폼 구축 과제를 이제 론칭을 시켰습니다. 이제 제한 요청서를 그래서 요 과제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여러 그 지역, 저희가 이제 예상으로 했던 건 총 57개 지역에 여러 각 전국에 있는 전 지역을 다 커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게 다 비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17개 시군구에서 57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바퀴벌레와 빈대 시리를 채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저항성이 퍼져 있고 어떤 약제는 써도 되고 어떤 약제는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게 이제 저희 과제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바퀴벌레 시료 채집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빈대 시료 채집도 따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협회에서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다 놔드린 게 이제 이 설명서에 어떻게 시료 채집하는 좀 복잡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바퀴벌레는 크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끈끈이 트랩 많이 오니까 상당수는 끈끈이 트랩을 통해서 바퀴벌레 이제 채집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걸 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트랩 포이즌 베이트 식독제로 쓸 경우는 거기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별 의미가 없고
거기 이제 스프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약재를 처리했을 때는 죽은 개체들이 바로 눈앞에 뛸 경우가 있겠죠. 직접 스프레이 방제를 했을 때 또 어떻게 채집하는지 이제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끈끈이 트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바퀴벌레가 이제 붙어 있으면 그 채집된 트랩을 수거를 해야 되겠죠.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트랩 뭐 아랫부분에다가 그 날짜,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채집된 장소의 성격, 이게 뭐 주거지였는지 식당이었는지 등등 그런 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료 정리할 때 필요가 될 만한 모든 정보는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집자 성명을 거기다 넣어주시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그 트랩에다가 붙이거나 아니면 트랩을 포장한 박스에다 붙여주시든지 하죠. 그리고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트랩 크기에 맞춰서 이제 뭐 크면 큰 지퍼백, 뭐 적당히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지퍼백에다 넣은 다음에 혹시라도 살아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좀 봉입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퀴가 웬만하면 보통 택배를 보내면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정도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충분히 호흡 가능합니다. 거기다 굳이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 숨 쉬면서 죽을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한 다음에 이제 트랩이 눌리지 않도록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지정된 저희 실험실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방제하고 나서 사체를 저희가 수거하는 경우라면 제가 이제 굳이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DNA, 이 바퀴벌레나 빈대의 DNA는 살아있을 때 알코올에 바로 집어넣는 게 가장 프레시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바퀴벌레나 빈대가 죽기 시작했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부패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세포에 들어있는 DNA도 서서히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나중에 이제 저희 분석 방법이 있어서 한 마리씩 분석도 하지만 빈대 똑같은 10마리 아니면 바퀴벌레 10마리, 20마리를 합쳐가지고 풀링이라고 그러죠. 합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는 DNA가 아주 프레시하고 어떤 애는 이미 껍데기로는 이상 없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DNA가 많이 분해됐으면 그 각각의 대표성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결과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벌레는 따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럼 걔네들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제일 피해야 될 거는 살아있는 빈대나 바퀴하고 죽어있는 빈대나 바퀴하고 섞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집을 하실 때 그런 정보는 내가 살아있는 바퀴를 잡았다 아니면 죽어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골라냈다 이런 정보만 거기다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제 직후에 죽은 바퀴벌레 여기 지금 꿈틀거리는 포함인데 그럼 거기다 간단하게 여기 반대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여력이 드신다면 뭐라도 다리라도 지금 움직이는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있는 바퀴는 그런 애 아예 그냥 죽은 바퀴는 따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까지 부탁드리기는 조금 너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일단 뭔가 좀 코멘트만 좀 남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바퀴벌레를 보통 그 70% 에탄올이 이게 바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에탄올입니다. 근데 이제 협회에서 아마 사전에 이런 이 바퀴벌레용 그 병하고 빈대용 작은 유리병 이걸 이제 알코올을 채워서 아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 담아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뭐 저기 에탄올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약국에 가서 소독용 에탄올 한 500, 5,000원 정도 합니다. 그거 사가지고 뭐 여기다 좀 따라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 이제 바퀴벌레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에 이제 볼펜으로인데 사실은 우리 채집 정보를 수록할 때 볼펜으로 쓸 경우에는 솔벤트에 알코올이 금방 지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곤충 채집할 때 가장 표준으로 쓰는 건 연필이에요. 연필은 흑연으로 쓰는 거니까 어떤 솔벤트에도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연필 구하시기 힘들죠. 그래서 가장 흔히 있는 볼펜으로 이제 하시되 혹시나 연필이 있으면 연필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게 좀 적어주시고 근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채집 날짜, 주소, 장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채집 회사명, 채집자, 성명, 채집 정보를 다 해서 그걸 좀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하는 방법 뭐 가다가 바퀴벌레 눈에 띄어가지고 잡을 수 있잖아요. 뭐 파리채로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일단 파리채로 잡았든 뭐 했을 때 뭐 얘네가 이제 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해도 아직 다 죽은 건 아니라면 그 살아있는 걸로 간주하실 텐데 바로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알코올에 넣어서 해주시면 그건 살아있는 채로 그냥 바로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그런 DNA라고 제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있는 개체를 70% 알코올에다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정보, 재집 정보를 다 수록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바퀴벌레는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많을 거로 생각이 돼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한 10월 말, 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저희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으면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빈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이렇게 쉽게 채집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그거는 이제 분석량이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내년까지 이제 잡히시는 대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대 시료 채집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채집병에다가 시료에 관련된 정보들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바퀴벌레 공동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발견되는 바퀴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종인지 아닌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다 잡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단 동정을 다 할 거예요. 동정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독일 바퀴인지 아니면 이질 바퀴인지 아니면 뭐 목 바퀴인지 집 바퀴인지 다 해서 그 맞춰서 분류를 할 거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독일 바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바퀴는 연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유전자를 유전자도 클로닝하고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퀴들은 바로 분석이 안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어떤 바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모두 채집을 하고 그다음에 한 지역당 성충 기준으로 한 최소한 10마리 정도는 좀 채집을 해주셔야지 대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디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저희가 분석을 하고 광주가 이렇더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표성이 있게 되려면 글쎄요, 뭐 환경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마리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마리를 저희가 기준으로 했고요. 독일 바퀴는 뭐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어떻게든 다 보내주시면 독일 바퀴를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할 거니까 뭐 그건 꼭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알코올에서 약국에서 알코올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이 항상 알코올에 완전히 좀 담기게끔, 만약에 일부만 담기면 나머지 부분은 부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푹 잠겨지도록 담궈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살아있는 바퀴벌레, 뭐 30마리, 예를 들어서 뭐 30마리 이상 아주 다 살아있더라, 핸들링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뭐 가까운 데는 저희가 가서 받아오고요. 그러면 이제 또 먼 데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조금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춰서 뭐 급속 냉동을 시키든 알코올에 넣어주시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게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인물에 거기 다 있듯이 저희 이제 주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내주실 때 저희가 그 비용 지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착불이라고 하나요? 착불로 보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빈대는 이제 뭐 현장에서 살아있는 빈대가 발견되면 요거는 뭐 손으로 잡으셔도 되고 핀셋으로 잡으셔도 되고 바로 좀 살아있는 채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꼭 그 채집 정보 꼭 좀 바퀴벌레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에서 잡힌 바퀴가 저 빈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채집 정보를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체를 채집하는 경우는 이제 요거는 아까 빈대하고 또 바퀴벌레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만약에 죽은 지 오래된 거라든지 하면 같이 섞어가지고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게 죽은 채로 채집이 됐다는 정보를 알면 이거는 섞지 않고 따로 분석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조금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뭐 아까 바퀴벌레 이슈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빈대는 바퀴벌레보다 채집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마리수 제한이나 그런 거 저희가 두지를 않았고요. 그냥 수시로 채집되는 대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독일 바퀴만 집중적인 질문
다른 바퀴까지 다 못 가. 궁극적으로는 다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독일 바퀴는 이제 저희가 이 과제를 생각을 해서 이미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해놨었는데 다른 뭐 미국 바퀴는 이질 바퀴는 정보가 없어서 지금 그 정보를 저희가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분석이 안 돼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뭐 내년까지는 최소한 다른 바퀴에 대해서도 얘네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저희가 식독제도 쓰면서 살충제도 쓰는데 예, 두 가지가 다 쓰는 것도 있고 예. 분석이 돼요. 그렇죠. 뭐 바퀴벌레는 뭐 어떤 방법으로 잡혔든 식독제로 잡힌 바퀴든 뭐 어떻게 뭐 스프레이로 잡힌 바퀴든 아니면 트레이로 잡힌 바퀴든 분석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시판 과정이 좀 손상이 돼도 상관없는가요? 예, 큰 손상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위를 쓴 게 아니고 다리를 잘라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은 통일해서 뒷다리,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건 이제 남아있는 다리로 쓸 생각인데 일단은 전 충체를 다 쓰기에는 바퀴벌레가 꽤 크잖아요. 시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바퀴에 허벅지에 보면 근육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근육 속에 또 DNA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좀 잘 너무 안 떨어지게 좀 조심해서 보내주세요. 다리 같은. 채집한 거를 일주일 정도 모아두고 나서 보내드리나 뭐 그때도 되고. 예, 근데 이제 그것만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집하셨을 당시에 얘네들이 이제 숨이 붙어 있다. 그럼 바로 알코올에만 저장을 해주시면 그거는 뭐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중요한 거는 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퀴가 알코올에 보관이 돼야지 아주 신선하게 그 DNA가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